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지금 시자를 보는 시각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AI를 필두로 기술주 랠리가 엄청 뜨겁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또 세계 경제, 특히 한국 경제에 대해서 버블이 곧 터질지도 모른다. 이런 경고음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AI 거품론부터 시작해서 지정학적 위기, 또 산더미 같은 부채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경고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누가 어떤 근거로 버블 붕괴를 경고하고 있는 걸까? 네. 그 주장들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뭔지, 그리고 정말 한국 경제엔 희망이 없는 건지, 있다면 또 뭘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할지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신 자료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경제학자, 시장 전략가, 기술 분석가까지요. 이 주장들이 약간 퍼즐 조각 같은데 이걸 한번 잘 맞춰보면서 버블 붕괴 경고의 핵심 논리가 뭔지, 또 서로 다른 시각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한국 경제의 지금 상황과 희망의 단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투자 전략까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건져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보죠. 네. 그럼 먼저 이 버블 붕괴 경고, 그 가장 큰 줄기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서 위험 신호를 보내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역시 그 빚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특히 조현승 박사나 제임스 리카즈 같은 분들이 미국의 그 막대한 정부 부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 규모가 자그마치 5경 원을 넘어선다고 하고요. 연간 이자 비용만 해도 국방비를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죠. 5경 원이에요. 이자가 국방비보다 많다니. 와.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거물들조차 이대로 가면 지속 불가능하다, 달러 신뢰도 약화나 잠재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공공연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조 박사님 지적처럼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 당장 망하진 않겠지만 세금으로 이자 갚는 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고 사회적 손실인 거죠. 그렇겠네요. 자원을 훨씬 생산적인 곳에 쓸 수 있을 텐데요. 이 천문학적인 부채 문제 말고도 과거 패턴이나 현재 시장 가치,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죠. 네, 많습니다. 상승효과 TV나 소수몽키 채널, 또 조재현 변호사, 김대호 박사 같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던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승효과 TV에서는 과거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난 후 1년 안에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패턴이 지난 50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50년 동안 예외 없이요. 네, 다음 교체 시점이 2026년 5월인데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역사적 패턴은 사실 좀 무시하기 어렵죠. 왜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의장 교체 시기가 보통 경기 변곡점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았고, 또 새로운 의장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초반에 좀 매파적인, 그러니까 긴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지금 주가 수준,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고는 어떤가요? 지금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가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거의 지배적이에요. 특히 김대호 박사님은 현재 AI 관련 기술주들의 주가 수익 비율, PER 있잖아요. 네, P열요. 이게 닷컴 버블 때보다도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PER은 기업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높다는 건 그만큼 시장 기대치가 크다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거품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닷컴 버블 때보다도 높다고요? 네, 닷컴 버블 당시에 상위 기업 평균 PER이 한 25배 정도였는데 지금 AI 관련 상위 기업들은 평균 30배에 달한다고 하니 이건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물론 높은 성장률이 계속 뒷받침된다면 괜찮겠지만 최근에 이익 증가세가 좀 둔화될 조짐도 보인다,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수몽키 채널에서는 또 다른 패턴을 지적했던 게 흥미로웠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큰 버블이 꺼질 때마다 투자 중심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었다고요. 네, 그런 분석도 있었죠.
대공황 이후에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가 떠오르고 닷컴 버블 붕괴 후에도 우리나라에서 롯데칠성 같은 가치주가 주목받았던 사례를 들더라고요. 네, 역사는 종종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곤 하죠. 이런 부채 문제, 고평가 논란에 더해서 또 다른 큰 축으로 지적되는 게 바로 지정학적 위험하고 무역 갈등 문제입니다. 아, 네. 김강석 교수님, 조현승 박사님, 제임스 리카즈 같은 분들이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말이 참 와닿았어요. 예전처럼 경제 논리로만 돌아가던 세계화 시대가 이제 끝나고 정치나 안보 같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막 쪼개지고 다시 뭉치고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 같은 실제 전쟁은 물론이고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됐던 그 관세 전쟁처럼 국가 간의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엄청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죠. 이게 결국 무역량을 줄이고 공급망을 좀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잠재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뭐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건 단순한 신경전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수십 년간 이어질 구조적인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제임스 리카즈는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아, 맞아요. 그런 주장이 있었죠. 세금을 확보하고 비용은 수출입 업자가 부담하게 되고 결국 이게 미국 제조업 부활이랑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은데요. 네, 리카즈는 철저히 미국 중심적인 시각에서 관세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 경제에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하지만요. 그의 분석은 트럼프의 목표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지 세계 경제 전체의 균형이 아니라는 점을 좀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현상을 두고도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관점의 차이가 크군요. 자, 이런 거시적인 문제들 외에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특히 금리 결정과 관련된 위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시장은 계속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요. 네, 김광석 교수님이 위험한 유동성 장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연준이 아직 물가 불황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금리는 내려가겠지만 장기 금리는 오히려 미래의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오르는 현상. 아, 그 스티프닝이라고 하던가요? 네, 맞아요. 스티프닝.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이가 확 벌어지면 과거에도 종종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곤 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 압력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나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같은 것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요? 그건 뭔가요? 그건 금리가 아주 낮은 일본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를 말하는데요. 이게 만약 대규모로 청산, 즉 팔아치우게 되면 특정 자산 시장에 아주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위험 요인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이끄는 그 AI 자체에 대한 버블 경고도 있죠?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하죠. 심지어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조차 AI 거품이 통제 불능이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술렁이기도 했고요. 네, 그 발언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김내호 박사님이나 피셔 인베스트, 제임스 리카즈 같은 분석가들은 AI 관련주들의 그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더불어 AI 기술 경쟁의 양상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셔 인베스트가 언급했던 중국 스타트업 딥식 사례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게 그냥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하드웨어를 늘리는 경쟁이 아니라 알고리즘 효율성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경쟁으로 게임의 판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다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만약에 딥식처럼 적은 비용과 전력으로도 기존의 그 거대 모델들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뛰어난 성능을 내는 모델들이 계속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기업 중심의 현재 랠리가 좀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마치 제2의 닷컴 버블 붕괴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로 막 짓고 있는 빅테크들의 전략이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이었는지 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AI 기반의 자동 거래 시스템이나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해킹 같은 것들이 금융 시스템 자체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어요. 네, 맞아요. AI가 위기를 오히려 더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여러 AI 알고리즘이 각자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매도 후에 좀 지켜보자 이런 전략을 학습하더라도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 버리면 아무도 사지 않는 폭락 장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구성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뉴스가 퍼지거나 거래 시스템이 해킹당하는 일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이렇게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유독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더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이현철 교수님의 분석이 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IMF 때와는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른 거죠? IMF 위기는 주로 기업들의 단기 부채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훨씬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왜 일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건지. 우선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성장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또 경제 구조가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점,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이걸 주요 근거로 듭니다.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네, 특히 가계부채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13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건 정말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게다가 당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지금 한국의 기초체력, 예를 들어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수라든지 인구 구조 같은 측면에서 더 취약하다 이런 평가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계 비주로 성장을 이끌어왔고 미래 산업보다는 당장 눈앞의 건설 투자에만 너무 집중했으며 또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인구 절벽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미래 먹거리는 좀 부실한데 빚내서 집 사는 데만 골몰해온 구조가 결국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진단으로 들리네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GDP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유례 없이 높은 약 15% 수준이라는 점도 그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소위 건설 주도형, 가계부채 주도형 성장이 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 있죠.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데요.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만 내놓는 건 아니죠. 분명히 반론이나 다른 시각, 또 희망적인 관점도 존재할 텐데요. 김광석 교수님의 전망이 좀 다른 결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김광석 교수님은 여러 위험 요인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과 2026년은 기본적으로 각국 정부가 돈을 푸는 확장 재정 및 통화 완화 기조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소위 유동성 장세, 즉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아,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시장이 올라갈 거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나타나는 시장의 조정은 오히려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위험한 유동성 장세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큰 방향 자체는 우상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I 버블 붕괴 위험과는 별개로 AI 기술 자체가 가져올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 잠재력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맞습니다. 또한 소수몽키나 피셔 인베스트 같은 분석가들은 시장의 그 회복 탄력성을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은 닷컴 버블 같은 큰 충격 이후에도 결국에는 회복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투자 기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가치주 같은 것들이 부상하기도 했고요. 제임스 리카즈의 시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미국의 대러시아 대제는 실패했지만 역설적으로 전 세계적인 달러 부족 현상 때문에 달러와 미국 국채 시장은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주장했죠. 네, 그 부분이 좀 독특했죠.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파는 이유가 달러가 싫어서가 아니라 달러 현금을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반면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부채, 부동산, 인구 감소 등 심각한 내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상당히 비관적으로 평가했고요. 네, 리카즈는 다른 많은 전문가들과는 달리 미국 경제와 달러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한국 경제에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앞서 좀 비관적인 진단을 내렸던 이현철 교수님조차 완전히 절망적인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니었죠. 네, 맞아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현철 교수님은 현재 가고 있는 방식으로는 미래가 좀 암울하지만 근본적인 경로 수정을 한다면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경로 수정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건설 투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미래 기술,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또 위험 수요에 도달한 가계 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AI 시대를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국내에만 갇혀있던 시각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관점에서 자산을 배분하는 등 이런 구조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변화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길은 있다는 거죠. 아, 변화의 의지. 그게 중요하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과 전망을 종합해 볼 때 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당신, 즉 개인 투자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조언 속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행동 원칙을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원칙은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인 것 같아요. 제임스 리카즈를 포함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버블 붕괴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예측은 불가능하다. 네, 따라서 조현승 박사님의 조언처럼 높은 불확실성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김경필 대표님의 경고처럼 섣부른 영끌 투자로 나중에 벼락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겠죠. 오렌 버핏이 말했듯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현금 확보의 중요성. 이게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많이 나왔죠? 김광석 교수님은 시장 조정 시에 좋은 자선을 싸게 살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제임스 리카즈는 자산 가치를 지키고 또 위기 시 매수 기회라는 옵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자산의 약 3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할 것을 추천합니다. 네, 30%면 꽤 높은 비중이죠? 그렇죠. 특히 김경풀 대표님은 위험 감수 능력이 낮거나 빚이 많거나 아직 내 집 마련 전이거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안전자산 비중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조언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입니다. 리카즈, 이현철 교수님, 소수몽키 등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주식 종목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자산군 자체를 다양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 외에도 미국 국채, 리카즈는 향후 금리 하락을 예상하면서 추천했죠. 네, 국채. 그리고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리카즈는 한 10% 정도 비중을 추천했는데 이게 하방 경직성도 있고 상승 잠재력도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현금 등을 포트폴리오에 골고루 포함시키는 거죠. 지역 분산하고 스타일 분산도 중요하겠죠. 이현철 교수님은 한국 자산에만 올인하지 말고 미국 같은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네, 소수몽키는 과거 버블 붕괴 후에 가치주나 배당주가 부상했던 패턴을 고려해서 투자 스타일을 분산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했고요. 주가가 하락하면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김경필 대표님이 특히 강조한 부분인데요. 본인의 투자 성향, 즉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내 성향을 아는 것 중요하죠. 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사람, 아직 내 집이 없는 사람, 투자 성향 테스트 결과 위험 중립형 이하로 나온 사람, 정년까지 10년 미만 남은 사람, 이런 분들은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거나 남들 따라 투자하는 그 군중 심리를 경계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딱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상승효과 TV에서는 상승장을 즐기면서도 항상 시장이 반전될 때를 대비한 출구 전략을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고요. 그렇죠. 대비해야죠. 이현철 교수님은 디지털 혁명이나 AI 시대 같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술과 협업하는 방법을 배우는 등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조언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예측보다는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측은 어렵지만 대비는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강력한 상승 동력, 예를 들어 풍부한 유동성이나 AI 혁신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과 함께 동시에 정말 만만치 않은 위험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양면성이 있죠. 막대한 부채 문제, 지정학적 갈등 심화, 역사적 고점 수준의 밸류에이션 부담, 또 AI 투자 방향성에 대한 논란, 그리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 같은 것들이죠. 이게 다 뒤섞여 있는 아주 복잡하고 안개 낀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버블 붕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거고요. 네, 결국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정확히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 준비요. 네.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 그러니까 자산군, 지역, 스타일에 걸쳐서 하는 분산 투자, 그리고 자신의 재정 상태와 위험 감소 능력에 대한 냉철한 판단, 마지막으로 시장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 확보.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방어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네, 방어 전략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중국의 그 딥식 사례가 보여주듯이 앞으로 AI 경쟁의 핵심이 막대한 하드웨어 투자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효율성 싸움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렇다면 AI 혁명의 진정한 장기 승자는 지금 우리가 막 열광하고 있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하드웨어 경쟁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 혁신을 이끄는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새로운 강자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가능성은 당신의 현재 기술주 중심 포트폴리오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